미국이 한국산 무기를 샀다고요? Sir, 예산이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 발언에 워싱턴 브리핑룸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다시 무력 충돌이 벌어진 태국 캄보디아 국경. 캄보디아는 중국산 로켓 전력과 지상 거점으로 태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뒤에서 조용히 웃고만 있는 상황. 이러다 민간 피해라도 나오면 즉시 전쟁으로 번지게 될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태국의 성공을 막으려는 중국과 성과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는 미국. 50만 명의 민간인들이 피난길에 오른 상황에서도 모두 정치적인 선택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3km 밖에서 날아온 한국산 폭탄에 캄보디아 지휘 체계가 단숨에 무너졌고 캄보디아가 자랑하던 중국산 로켓 발사대는 전부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로 전쟁을 끝낸 건 한국산 폭탄이 아닌 한국이 27년간 심어놓은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독자 개발한 비밀 무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산 폭탄을 쓴다고 태국이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동남아시아 국경 분쟁이 무력 충돌로 번지던 시점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해리슨. 미국 국방정보국 DIA 동남아 정밀타격 평가 팀장입니다. 20년 넘게 전장을 분석해왔어요. 결국 구조가 승리를 결정한다는 건 제 경력 전체가 증명하는 명제였죠. F-16을 누가 만들었는지, 미사일 기술을 누가 쥐고 있는지, 그게 전쟁의 방향을 정해왔으니까요. 그날 아침 상급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상황 확전 관리 관점으로 정리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프레임 알지? 미국 편, 중국 편. 거기서 벗어나지 마.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익숙한 지시였거든요. 동맹국의 군사행동을 미국 플랫폼의 성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해석은 빼라는 뜻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늘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태국 공군의 작전 계획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예상 밖의 항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F-16 탑재 무장 목록에 KGB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미국 기체에 한국 무장을 올린다고요? 확인을 위해 조달 기록을 뒤졌더니 2022년부터 도입이 진행됐더군요. 초도 물량 10기, 추가 10기, 총 20기가 이미 배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정도 규모면 시험용이 아니라 실전용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서를 읽을수록 뭔가 어긋났습니다. 태국 공군이 설계한 표적 목록이 이상했어요. 대규모 병력 집결지가 아니었습니다. 지휘 통제소 탄약 저장고 로켓 발사대 전선을 유지하는 연결고리만 골라서 찍어 놓았더군요. 과시성 폭격이 아니라 마비를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F-16은 미국이 만들었지만 이 전술 설계는 미국식이 아니었어요. 방콕에서 보고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태국 공군 무장운용 책임자 프라윗 차이왓 대령이 KGB 실전 투입안을 상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름을 메모해뒀습니다. 현장에서 무장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프라윗이라는 인물이 왜 이 시점에 한국 무장을 밀어붙이는지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재고가 있어서는 아닐 거였어요. 뭔가 계산이 있을 터였습니다. 국경 충돌이 격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무장을 실전에 올리겠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필요한 결정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다른 채널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중국 국방무관 왕리밍이 태국 외교 라인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였어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태국이 한국 무장으로 성과를 내면 그 서사가 동남아 전체로 퍼질 수 있었거든요. 왕리밍이 그걸 막으려 한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산 정밀유도 무기의 확산은 달갑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 사건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기 하나를 둘러싸고 세계의 힘이 부딪히려 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국무부 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특사였어요. 해리슨 보고서 초안 나오면 먼저 보내. 저는 물었습니다.
문구 조율입니까?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외교 파장 생각해야지. 태국이 뭘 했든 표현은 조심해야 해.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현장도 보지 않았는데 결론부터 정해지고 있었어요. 확전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기록이 조정되는 방식. 익숙한 패턴이었지만 이번엔 그게 유독 거슬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열어놓고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워싱턴이 원하는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플랫폼의 승리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하면 됐죠. 그런데 태국 공군의 계획서는 그 문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F-16은 틀일 뿐이고 전장의 결론을 바꾸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무장이었어요. 제가 20년간 믿어온 공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불쾌하면서도 묘하게 흥미로웠어요. 밤늦게 한국 측 현장 지원 PM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태국 기지에서 KGGB 운용 지원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어요. 프라윗이 실전 투입안을 상신하면서 기술 지원 호출을 요청했더군요. 저는 그 이름도 메모해뒀습니다. 무기를 판 나라가 현장에 사람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운용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처럼 보였어요. 미국 방산 업체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이 KGGB로 성과를 내면 세 가지 변수가 충돌할 거였어요. 중국은 확산을 막으려 할 것이고 워싱턴은 공을 가져가려 할 것이며 태국 내부에서도 누가 주도했느냐를 놓고 싸울 게 뻔했습니다. 실전 결론이 정치 결론으로 바뀔 위험이 컸어요. 저는 그 복잡한 얽힘 속에서 기록이 어떻게 왜곡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워싱턴에서 완성하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출장 결제 라인에 요청서를 올렸습니다. 방콕과 제1전투비행단 기지 방문 허가였어요. 상급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장까지 갈 필요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작전 계획서만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태국이 왜 이 무장을 선택했는지 직접 봐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프레임 벗어나지 마. 상급자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제는 승인됐지만 경고도 함께 온 셈이었어요.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을 보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어요. 결제가 떨어지자마자 저는 KGGB 재원을 다시 읽었습니다. 활공 사거리 103km, 원형 공산 오차 4에서 7M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실전에서 재현되느냐였어요. 저는 아직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폭탄이 미국 기체 위에서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통합운용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심함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서의 표적 목록, 프라윗의 상신 문서, 왕리밍의 접촉 시도, 로버트의 문구 조율 예고 모든 게 하나의 사건을 향해 모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플랫폼이 아니라 무장이 전장의 결론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게 제 집중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뭘 바꿀 수 있겠냐고 물었던 제 질문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전선을 멈추게 하느냐. 그게 진짜 질문이었을지도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기로 한 거였어요. 방콕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스미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해리슨, 내부 메모 봤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저는 아직 못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보내줄게. 읽고 나서 출발해.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국무부 라인에서 하달된 지침이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간단했어요. 성과 과장 표현을 자제하고 확전 요소를 줄일 것.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아직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표현을 깎으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워싱턴의 계산을 이해했습니다. 태국이 성과를 내면 그건 미국 플랫폼의 승리로 기록돼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 무장이 핵심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이야기가 복잡해졌습니다. 동맹 관리 차원에서도 방산 시장 차원에서도 불편한 서사였거든요.
로버트가 미리 문구를 조율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외교 파장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공로 배분을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태국 내부 동향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탄차이 프라소. 태국 국방부 조달위원회의 실세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차이는 KGGB 추가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더군요. 조달위원회 긴급 소집을 지시하고 향후 도입은 내가 주도한다는 프레임을 잡으려 했습니다. 현장에서 운용을 책임지는 프라윗 대령과 충돌이 예상되는 구도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실전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공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탄차이 같은 인물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패하면 현장 탓을 하는 부류요. 저는 그런 패턴을 숱하게 봐왔어요. 문제는 그 싸움이 기록을 왜곡한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실제로 뭘 했는지보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역사에 남았어요.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왕리밍이 태국 외교부 라인과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 주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맥락은 분명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정밀유도 무기가 동남아에서 성과를 내는 걸 원치 않았어요. 태국이 KGGB로 전과를 올리면 그 서사가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필리핀으로 퍼질 수 있었거든요. 왕리밍의 임무는 그 확산을 막는 거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3개의 압력을 정리해봤습니다. 워싱턴은 성과 표현을 낮추라고 했어요. 탄차이는 공로를 독점하려 했습니다. 왕리밍은 성과 자체가 알려지는 걸 막으려 했어요. 세 방향에서 오는 힘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진실을 가리는 쪽으로요. 저는 그 구도가 불편했습니다. 아직 전투도 시작 안 했는데 기록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프라윗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정치적인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씨, 우리 목표는 간단합니다. 프라윗이 말했어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지휘 체계를 끊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실 겁니까? 프라윗이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로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작동했는지, 조종사가 안전하게 돌아왔는지 그걸 봐야죠. 저는 그 대답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프라윗은 성과를 정치 자산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작전이 설계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려 했습니다. 탄차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현장대 조달 목표가 다르다. 그날 오후 마야 로렌츠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유럽의 분쟁 연구자였어요. 저와 몇 년 전 나토 평가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야는 제가 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료를 보내줬어요. 민간 피해와 확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어요. 정밀 타격 능력이 높을수록 민간 피해가 줄고 민간 피해가 줄수록 확전의 명분도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확전을 막으려고 성과 표현을 낮추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야의 논리대로라면 정밀 타격 성과를 제대로 기록하는 게 오히려 확전을 막는 길이었습니다. 두 접근이 정반대였어요.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워싱턴의 지침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박서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국 측 현장 지원 PM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도착한다는 걸 미리 알고 보안 절차와 기지 방문 일정을 조율해뒀더군요. 내일 오전에 제1전투 비행단으로 이동합니다. 박서연이 말했어요. 기지 내 촬영은 불가하고 기록은 수기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제안이었어요. 박서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상황을 홍보 기회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성과가 나와도 우리가 먼저 발표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어요. 태국 공군이 판단할 문제니까요. 저는 그 태도가 의외였습니다. 보통 방산 수출국들은 성과를 최대한 부풀리려 하거든요. 한국은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은 성과를 낮추라고 했고 탄차이는 공로를 가져가려 했으며 왕리밍은 확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기를 만든 한국은 조용히 있었어요.
현장을 책임지는 프라윗도 숫자, 자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열어봤습니다. 아직 한 줄도 못 썼어요. 워싱턴이 원하는 결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플랫폼의 승리라는 문장으로 끝내면 됐죠. 그런데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가 본 것들이 전부 사라질 것 같았어요. 프라윗의 절차 중심 접근, 마야의 민간 피해 논리, 박서연의 조용한 태도. 그것들이 기록에서 지워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20년 동안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프레임 안에 머물러 왔습니다. 미국 편, 중국 편. 그 구도가 편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 프레임이 현장을 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기보다 기록이 전쟁을 키우거나 멈출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기지로 출발하기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현장을 보자. 워싱턴의 지침도 로버트의 조율도 나중 문제였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문장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20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내린 프레임 바깥의 결정이었어요. 제1전투비행단 기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예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무기를 보러 온 거였어요. KGB가 어떻게 생겼는지, F-16 날개 아래 어떻게 장착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지 입구에서 저를 맞은 건 폭탄이 아니라 절차표였어요. 보안 브리핑을 마치자마자 수다라 폰사완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TOC-TH 교관이었어요. 그녀는 인사도 짧게 끝내고 바로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해리슨 씨, 이게 우리 교육 기준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훈련 매뉴얼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매뉴얼과 달랐습니다. 각 단계마다 체크 항목이 붙어 있었고 오류 발생 시 대응 절차가 분기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수다라 씨 설명했습니다. 훈련에서 이 순서대로 하면 실전에서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걸 재현성이라고 불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아했습니다. 교관이 왜 재현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상황실로 이동하자 차크리 분마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적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화면에 띄워놓았어요. 지휘 통제소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 탄약 저장고, 그 다음 로켓 발사대. 차크리가 말했습니다. 이 순서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문서로 고정돼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차크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꾸려면 승인 라인을 다시 타야 합니다. 그래서 안 바꿉니다. 저는 그 구조가 낯설었습니다. 미국식이라면 현장 지휘관에게 더 많은 재량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태국 공군은 반대였습니다. 재량을 줄이고 절차를 고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유연성 대 재현성. 태국은 후자를 선택. 경납고로 이동하자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한국 측 현장 무장통합기술 책임자였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조종사 표시 단말기 앞에 서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뭘 확인하고 계십니까? 김도윤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임무자료 입력 단계입니다. 여기서 오류가 나면 전부 틀어져요.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GPS 좌표 입력 투하고도 설정 활공 경로 계산 각 단계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어요. 김도윤은 그 지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뒀더군요. 27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실수는 항상 같은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미리 막아두는 거죠. 저는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27년이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같은 일을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도윤의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태국 공군 정비라인과 상황실이 공유하는 표준 문서였어요. 그가 만든 절차가 기지 전체의 언어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수다라시 말한 재현성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훈련과 실전이 같은 절차로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 그 절차를 설계하고 검증하고 고정해 뒀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도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활주로 옆에서 시리폰 완차이 대위가 비행 프로파일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F-16 조종사였어요.
그는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실제 기체 앞에서 손동작으로 절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투하 즉시 이탈. 시리폰이 중얼거렸어요. 위협권 밖에서 떨어뜨리고 확인 안 하고 빠진다. 저는 물었습니다. 명중 확인을 안 합니까? 시리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상황실 몫입니다. 저는 살아서 돌아오는 게 임무예요. 그 대답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리폰의 어조는 달랐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절차였어요. 그는 자기 역할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명중 확인은 상황실, 투하와 이탈은 조종사. 그 분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또 적었습니다. 역할 분리. 각자 자기 구간만 막는다. 프라윗 대령이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실전 투입 승인을 다시 상신했습니다. 프라윗이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몇 가지 확인을 요청해서 절차 문서를 추가로 첨부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프라윗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우리도 처음 쓰는 거니까요. 신중해야죠. 그의 태도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성과를 빨리 내려는 게 아니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박서연이 지원체계 점검표를 들고 왔습니다. 부품 재고 문서 버전 통신 채널 현장에서 끊길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정리해뒀더군요. 이게 없으면 현장이 흔들립니다. 박서연이 말했어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지원이 끊기면 소용없어요. 저는 그 점검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폭탄만 판 게 아니었어요. 폭탄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체계를 함께 심어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기지를 돌아다니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보러 온 건 무기였어요. KGB의 성능, 정밀도 사거리. 그런 숫자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지에서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절차였어요. 김도윤의 체크리스트, 수다랏의 교육 기준, 차크리의 우선 순위 규칙, 시리폰의 역할 분리, 박서연의 지원 점검표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해도 다른 단계에서 잡아내는 구조였어요. 저녁 무렵 기지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럴듯한 스펙을 판 게 아니었어요. 전장을 멈추게 하는 루틴을 심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기의 성능은 숫자로 측정되지만 무기의 효과는 절차로 재현됐어요. 저는 그 차이를 20년 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이 승리를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은 틀일 뿐이고 승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절차가 만드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의 방향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 플랫폼의 승리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 건 플랫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절차의 승리였어요. 그 절차를 설계하고 검증하고 고정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기에서 방식으로, 성능에서 재현성으로. 저는 아직 그 변화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다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았어요. 기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거렸어요. 첫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워싱턴이 원하는 결론은 알고 있었어요. 태국 공군의 F-16 작전은 미국 플랫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제 기지에서 본 것들이 그 문장과 맞지 않았거든요. 김도윤의 체크리스트, 수다랏의 교육 기준, 차크리의 우선 순위 규칙. 그것들은 미국 플랫폼과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전선을 멈추게 하느냐. 그게 진짜 질문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전장을 동맹 구도로만 분석해왔습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그 프레임이 편했거든요. 보고서 쓰기도 쉬웠고 상급자 설득도 간단했어요. 그런데 태국 기지에서 본 건 그 프레임 바깥에 있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방식이 승리를 결정하는 구조였어요. 그때 프라윗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표적 우선순위 확정 문서를 공식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해리슨 씨, 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프라윗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휘 통제소 탄약 저장고 로켓 발사대 이 순서로 고정했습니다. 상부 승인 받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적 병력 살상입니까?
프라윗이 잠시 멈췄어요. 아닙니다. 마비입니다. 마비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마비요? 프라윗이 설명했습니다. 적을 많이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적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휘 체계가 끊기면 현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탄약이 없으면 쏠 수가 없어요. 발사대가 파괴되면 위협 자체가 사라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는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왜 중요한지는 아직 완전히 와닿지 않았어요. 오후에 마야 로렌츠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추가 자료였어요. 민간 피해와 확전의 상관관계를 더 상세히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마야는 이메일 본문에 짧은 메모를 덧붙였어요. 해리슨 태국 상황에 이 논리가 맞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정밀 타격은 윤리적 선택일 뿐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마야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확전의 명분이 됩니다. 상대국이 민간인을 죽였다고 비난하면 국제 여론이 움직여요. 동맹국들도 지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 피해가 최소화되면 그 명분이 사라집니다. 정밀 타격 능력이 높을수록 확전 위험이 줄어드는 거였어요. 저는 그 논리를 프라윗의 마비 개념과 연결해봤습니다. 둘이 맞아 떨어졌어요. 지휘 체계를 끊되 민간 피해를 줄이는 방식. 그게 태국 공군이 설계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로버트 스미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해리슨 보고서 초안 언제 보내? 저는 아직 작성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빨리 해. 그리고 표현 수위 조심해. 로버트가 말했어요. 정밀 타격이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마. 외교 라인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합니까?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정도면 돼. 성과를 강조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마야의 논리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정밀 타격이 확전을 막는다는 건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논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한국의 공로를 부각시킬 수 있었거든요. KGB가 정밀 차단을 가능하게 했다는 서사는 워싱턴에게 불편한 거였습니다. 미국 플랫폼의 역할이 희석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왕리밍이 움직였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방무관이 태국 외교부 차관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 주제는 지역 안정이었지만 실제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성과를 과장하지 말라. 그게 왕리밍이 전달한 압박이었어요. 태국이 KGB로 서사를 얻으면 그건 중국 영향력의 약화를 의미했거든요.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더 찾게 될 테니까요. 저는 왕리밍의 움직임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버트와 왕리밍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걸 원하고 있었어요. 성과가 기록되지 않는 것. 로버트는 미국 플랫폼의 역할을 지키려 했고 왕리밍은 한국 무기의 확산을 막으려 했습니다. 방향은 반대였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현장의 진실을 가리는 쪽으로 힘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탄차이 뿌라소가 또 움직였습니다. 태국 국방부 조달위원회에서 실전 투입 승인 절차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정보였어요. 명분은 안전성 확인이었지만 실제 의도는 달랐습니다. 승인을 지연시켜서 자기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려는 거였어요. 프라윗이 주도한 투입안이 그대로 승인되면 공로가 프라윗에게 돌아갔거든요. 탄차이는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구도가 역겨웠습니다. 아직 전투도 안 했는데 공로 싸움이 승인 절차까지 흔들고 있었어요. 탄차이 같은 인물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패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부류요. 저는 그런 패턴을 20년 동안 봐왔어요. 다만 이번엔 그 패턴이 실전 준비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요. 박서연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탄차이 위원회 재검토 요청 영향 있습니까? 박서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프라윗 대령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절차 문서를 추가로 제출했어요. 김도윤 책임자가 투입 점검 항목을 한 번 더 정리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승인이 지연될 것 같습니까? 박서연이 대답했어요. 지연되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절차는 그대로 돌아가요.
그 대답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탄차이의 정치 게임이 현장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했어요. 프라윗과 김도윤, 박서연은 각자 맡은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흔들어도 절차는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정치대 절차. 절차가 버티고 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플랫폼의 승리라는 문장은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정밀 차단이라는 전쟁 방식을 중심에 놓기로 했습니다. KGB의 의미는 무기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장을 멈추게 하는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지휘 체계를 끊고 민간 피해를 줄이며 조종사를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방식. 그 방식을 가능하게 만든 건 한국의 무장과 절차였어요. 저는 커서를 움직여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맹 구도가 아니라 작전 방식을 분석한다. 로버트가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프레임을 벗어났다고 할 거였습니다. 왕리밍도 불편해할 거였어요. 탄차이는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화를 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의 주인이 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실전 투입 승인이 날지 탄차이가 또 방해할지 왕리밍이 어떤 수를 쓸지.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 보고서의 질문은 바뀌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그 답이 숫자로 찍힐 테니까요. 새벽 4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라윗 대령이었어요. 해리슨 씨 승인 떨어졌습니다. 오전 중으로 출격합니다. 저는 잠이 확 달아났어요. 지금 기지로 가도 됩니까? 프라윗이 잠시 멈췄습니다. 상황실까지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장비는 반입 불가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실전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경납고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비 요원들이 F-16 날개 아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KGB가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어요. 한국이 만든 폭탄이 미국 기체에 실려 전장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어요. 김도윤이 조종사 브리핑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입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무자료 입력했습니다. GPS 좌표 투하고도 활공 경로 전부 이상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27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도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나올 구멍을 미리 막아뒀으니까 나와도 잡힙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자신감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를 느꼈어요. 김도윤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고 있었습니다. 상황실로 이동하자 차크리 대위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표적 목록이 떠 있었어요. 지휘 통제소 탄약 저장고 로켓 발사대. 어제 프라윗이 확정한 우선순위가 그대로였습니다. 차크리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격 대기 중입니다. 시리폰 대위가 1번기예요. 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프라윗 대령이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번 실내를 둘러보고 나서 말했어요. 목표는 마비입니다. 과시가 아닙니다. 지휘 체계를 끊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며 조종사를 살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프라윗이 덧붙였습니다. 출격 승인합니다. 차크리가 통신 채널을 열었어요. 알파원 출격허가 행운을 빕니다. 모니터에서 F-16이 활주로로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리폰 대위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기체가 속도를 올리더니 활주로 끝에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제부터는 시리폰과 KGB의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차크리가 말했습니다. 투하 지점 접근 중입니다. 모니터에 시리폰의 위치가 표시됐어요. 국경에서 10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에 놀랐어요. 위협권 밖이었습니다.
적의 대공 화기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뜻이었거든요. 시리폰은 표적 근처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알파1 투하 완료. 이탈합니다. 시리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명중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빠지는 절차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투하 후 즉시 이탈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했어요. 조종사의 임무는 폭탄을 정확히 떨어뜨리는 것까지였습니다. 결과 확인은 상황실 몫이었어요. 차크리가 위성 영상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지휘 통제소 위치였어요. 화면이 갱신되자 건물 한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차크리가 중얼거렸어요. 명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멀쩡했어요. 민간 구역으로 보이는 곳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정밀도가 숫자로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 출격이 이어졌습니다. 표적은 로켓 발사대였어요. 이번에도 같은 절차였습니다. 위협권 밖에서 투하 즉시 이탈. 위성 영상이 갱신되자 발사대 2기가 파괴된 게 확인됐어요. 차크리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켓 발사대 2기 파괴 확인.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어요. 2기. 작은 숫자 같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는 컸습니다. 적의 위협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였거든요. 점심 무렵 세 번째 출격까지 완료됐습니다. 탄약 저장고가 표적이었어요. 명중이 확인되자 프라윗이 말했습니다. 첫 단계 완료입니다. 지휘 탄약 발사대 3개 다 끊었어요. 상황실에 안도의 기운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자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음 절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크리에게 물었습니다. 재공격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차크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피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목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재공격 여부를 결정해요. 그런데 이건 상황실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정해진 기준대로 움직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절차였어요. 판단의 재량을 줄이고 규칙으로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첫 번째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 4에서 7M 3번의 투하 모두 그 범위 안에 들어왔더군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제2담이 약 5M 수준이거든요. KGB가 그와 비슷하거나 약간 큰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미국 수준의 정밀도를 실전에서 증명한 거였어요. 시리폰이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비행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프라윗이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리폰이 대답했어요. 절차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리폰은 영웅 대접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든 김도윤, 우선 순위를 고정한 차크리, 승인을 밀어붙인 프라윗. 그들 모두가 이 결과를 만든 거였어요. 저녁 무렵 외부에서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지휘 라인에 혼선이 발생했다는 정보였어요. 지휘 통제소가 파괴되면서 명령 체계가 흔들린 거였습니다. 현장 지휘관 손피아 랭이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왔어요. 저는 프라윗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목표는 마비입니다. 그 마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 소식이 퍼지자 다른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탄차이 뿌라소가 조달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태국 국방부의 선제적 조달 판단이 성과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현장에서 땀 흘린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공로를 가져가려는 자는 또 따로였습니다. 왕리밍도 움직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태국 외교부의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자제를 요청했다는 정보였어요. 성과를 과장하지 말라는 압박이었습니다. KGB의 성공이 동남아 전체로 알려지는 걸 막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 타이밍이 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는 승인을 방해하더니 성과가 나오니까 이번엔 확산을 막으려 했어요. 로버트 스미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해리슨 보고서 문구 조심해.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정밀 타격 성공. 이런 표현 쓰지 마.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정도로만 해.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 4에서 7M, 활공 사거리 103km,
로켓 발사대 2기 파괴. 이 숫자들은 지울 수 없었어요. 표현을 아무리 깎아도 기록은 남는 거였습니다. 밤늦게 상황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건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어요. 전략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밀 차단이라는 방식이 실전에서 작동했어요. 지휘 체계를 끊고 민간 피해를 줄이며 조종사를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방식. 그 방식을 가능하게 만든 건 한국의 무장과 27년 동안 절차를 다듬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플랫폼이 승리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건 플랫폼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절차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전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쓰지 않고 기지로 다시 갔습니다. 성과는 이미 숫자로 찍혀 있었어요. 원형 공산 5차 4에서 7M, 활공 사거리 103km, 로켓 발사대 2기 파괴. 워싱턴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 번의 성공을 운으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재현성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수다라 소령이 교육동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제 출격한 조종사들 훈련 기록 볼 수 있습니까? 수다라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리폰 대위 포함 3명이요. 전원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녀가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훈련 시간 평가 점수 시뮬레이터 기록 세 조종사의 데이터가 거의 비슷했어요. 저는 그 일관성에 놀랐습니다. 훈련 편차가 이렇게 작습니까? 수다라씨 대답했어요. 교육 기준을 고정해뒀거든요. 누가 가르치든 같은 순서로 같은 항목을 평가합니다. 교관 개인의 스타일이 끼어들 여지를 줄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교육 표준화, 조종사 품질의 균일성 확보. 그게 재현성의 첫 번째 축이었어요. 수다라씨 덧붙였습니다. KGGB 운용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했어요. 김도윤 책임자가 현장에서 피드백을 줬고 그걸 반영해서 기준을 갱신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갱신이 자주 있습니까? 수다라씨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다만 실수가 발견되면 바로 반영해요. 어제 실전 결과도 분석해서 필요하면 기준에 추가할 겁니다. 저는 그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 기준이 고정돼 있으면서도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어요. 실전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루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프가 느슨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기준을 바꿀 수 없었고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만 갱신됐거든요.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상황실로 이동하자 차크리 대위가 어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표적 우선순위 결정 실전에서 바뀐 적 있습니까? 차크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서대로 갔어요. 지휘 통제소 탄약 저장고 로켓 발사대. 그 순서 그대로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현장에서 판단을 바꾸고 싶은 순간은 없었습니까? 차크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었어요. 두 번째 출격 때 다른 표적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크리가 설명했어요. 적 병력 집결지가 위성에 찍혔습니다. 규모가 꽤 컸어요. 순간적으로 거기를 먼저 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차크리가 대답했습니다. 규칙이니까요. 우선 순위를 바꾸려면 승인 라인을 다시 타야 합니다. 그 시간에 로켓 발사대를 치는 게 맞았어요.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서 중요한 걸 확인했습니다. 차크리는 현장에서 유혹을 느꼈어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표적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규칙이 그의 판단을 잡아줬어요. 만약 규칙이 없었다면 그는 병력 집결지를 쳤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민간 피해 위험이 올라갔을 거예요. 절차가 실수를 막은 거였습니다. 경납고 쪽으로 가자 박서연이 부품 재고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제 출격 중에 지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사전에 다 준비해뒀거든요.
그녀가 점검표를 보여줬습니다. 부품 목록, 문서 버전, 통신 채널, 비상 연락망 현장에서 끊길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가 정리돼 있었어요.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지원이 끊기면 소용없어요. 부품 하나가 없어서 출격이 지연되면 작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리 다 맞춰뒀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 점검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잡았고 김도윤 책임자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했어요. 태국 측 정비라인과도 맞췄습니다. 저는 그 협업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측과 태국 측이 따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문서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덧붙였어요. 판매가 끝이 아닙니다. 운용까지 책임져야 신뢰가 생겨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판매 운용 책임형 방산 수출의 차별점. 김도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비동에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있었어요. 어제 실전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체크리스트 다른 기지에도 공유됩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공군 전체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어제 실전 결과가 검증 자료가 됐거든요.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27년 동안 만든 체크리스트가 표준이 되는 겁니까? 김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는 그의 태도에서 욕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도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절차가 작동하는 걸 보고 싶어 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현장에서 쓰이는 것. 그게 그에게는 인정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모두가 공로를 주장하느라 바빴거든요. 오후에 프라윗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탄차이 위원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프라윗이 한숨을 쉬었어요. 있습니다. 추가 도입 논의를 자기가 주도하겠다고 나섰어요. 조달위원회 명의로 성명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물었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프라윗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을 필요 없어요. 성과는 기록에 남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제 출격한 건 우리 조종사들이에요. 저는 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라윗은 공로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는 작전 목표가 달성됐는지에 신경 썼습니다. 탄차이가 정치적으로 성과를 가져가든 말든 현장 기록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정치대 기록. 프라윗은 기록을 선택. 저녁 무렵 로버트 스미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해리슨 보고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저는 현장 검증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검증? 뭘 더 검증해? 로버트가 짜증을 냈습니다. 숫자 나왔잖아. 그거 정리해서 보내면 돼. 저는 말했어요. 숫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해야 해요. 로버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프레임 벗어나지 마. 그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로버트가 원하는 건 간단한 보고서였어요.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문장으로 끝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쓸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그 문장에 담기지 않았거든요. 수다랏의 교육 기준, 차크리의 절차 준수, 박서연의 지원 체계, 김도윤의 체크리스트, 프라윗의 목표 고정, 그 모든 게 연결돼서 어제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성공은 한 방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기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무기 창고에 폭탄이 있다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 폭탄을 정확히 떨어뜨리고 조종사를 살려서 돌아오게 하고 같은 결과를 반복할 수 있는 체계. 그게 진짜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맹 대결에서 재현 가능한 승리 체계로요. 한국은 폭탄을 판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동 방식을 남긴 나라였습니다. F-16과 T-50TH 두 플랫폼에서 똑같이 운용되는 체계. 20기의 KGGB가 2022년부터 배치돼 있었지만 그게 의미를 갖는 건 절차가 완성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구조를 다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숫자였어요. 정밀도 사거리 파괴 실적.
두 번째 섹션은 체계였습니다. 교육 표준화 절차 고정 지원 통합. 세 번째 섹션은 의미였어요. 왜 이게 재현 가능한지, 왜 이게 동맹 구도를 넘어서는지. 로버트가 뭐라고 하든 저는 이 구조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 이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제는 감정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논리가 따라왔어요.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태국 공군 전체에 심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방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7월 실전 이후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결제 라인에서 수정 요청을 버텨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끝까지 표현 수위를 낮추라고 압박했어요. 정밀 타격 성공이라는 문구를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본문에는 숫자를 그대로 남기고 요약문에서만 표현을 조정했습니다. 기록은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추가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정보였어요. 7월 실전 성과가 내부적으로 검증되면서 KGGB 물량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식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7월과 달랐습니다. 긴장감 대신 정리하는 분위기였어요. 상황실에서는 실전 기록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차크리 대위가 화면 앞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공식 브리핑 준비입니까? 차크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입니다. 공군 참모부와 조달위원회가 참석해요. 저는 그 참석자 명단에서 탄차이 뿌라소의 이름을 예상했습니다. 역시나 있었어요. 조달위원회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저는 차크리에게 물었어요. 탄차이 위원이 브리핑에서 발언합니까? 차크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만 프라윗 대령이 발표자예요. 현장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는 거죠. 저는 그 구도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탄차이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드는 거였거든요. 오후에 프라윗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브리핑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발표 핵심이 뭡니까? 프라윗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 성과 데이터. 원형공사 노차, 표적 파괴 실적, 조종사 생존. 둘째, 운용 절차 검증. 훈련과 실전이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됐다는 증거. 셋째, 재현 가능성.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근거요. 저는 그 구조가 제 보고서와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 체계, 의미. 프라윗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탄차이 위원 쪽에서 압박이 있었습니까? 프라윗이 한숨을 쉬었어요. 있었죠. 추가 도입을 자기가 주도하겠다고 나섰어요. 성과를 조달위원회 공로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프라윗이 대답했습니다. 기록으로 대응했어요. 누가 뭘 했는지 문서에 다 남겨뒀거든요. 저는 그 대답에서 프라윗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을 쌓았습니다. 탄차이가 공로를 주장하면 문서가 반박하는 구조였어요. 누가 실전 투입안을 상신했는지, 누가 표적, 우선순위를 확정했는지, 누가 승인 라인을 밀어붙였는지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참관석에 앉았어요. 태국 공군 참모부, 조달위원회 위원들,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탄차이 뿌라소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직 자기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프라윗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인사를 짧게 끝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7월 실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원형 공사 노차 4에서 7M 활공 사거리 103km 로켓 발사대 2기 파괴.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메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프라윗이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운이 아닙니다.
그가 절차 흐름도를 띄웠어요. 교육 기준, 임무자료 입력, 표적 우선 순위 결정, 투하 절차, 피해 평가 각 단계가 문서로 고정돼 있었고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훈련에서 한 대로 실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라윗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김도윤의 체크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프라윗이 한국 측 기여를 공식 자료에 포함시킨 거였거든요. 현장 무장통합기술 책임자 김도윤 씨가 27년간 축적한 절차입니다. 프라윗이 설명했어요. 이 체크리스트가 임무자료 입력 오류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실전에서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27년이라는 숫자가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탄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조달위원회의 선제적 판단이 이 성과에 기여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저는 그 질문이 예상됐어요. 탄차이는 자기 공로를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프라윗이 대답했어요. 조달 결정이 있었기에 무장이 배치됐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다만 배치와 운용은 다릅니다. 오늘 보고는 운용 성과에 대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프라윗은 탄차이의 공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조달은 조달이고 운용은 운용이라고요. 탄차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공로 독점 시도가 브리핑 자리에서 막힌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수다랏 워사소령이 교육기준 최종본을 배포했습니다. 실전 결과를 반영해서 갱신한 버전이었어요. 저는 한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KGGB 운용 교육기준 제두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다랏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다른 비행단에서도 이 기준으로 교육합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7월의 성과가 제대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현장 라인에서 재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7월 실전과 동일한 시나리오로 새로운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에서 절차를 수행하는 거였어요. 저는 참관했습니다. 시리폰 대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나자 시리폰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거랑 똑같이 했네요. 저는 물었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시리폰이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면서도 좋아요. 제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절차가 작동한 거니까요. 저는 그 말에서 재현성의 의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리폰이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절차가 시리폰을 통해 작동한 거였습니다. 그 절차는 다른 조종사에게도 똑같이 작동했어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도윤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체크리스트 최종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도윤이 대답했어요. 이 문서가 태국 공군 표준으로 채택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게 남는 거죠. 저는 물었어요. 공로 인정은요?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공로는 필요 없어요. 절차가 작동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27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김도윤은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만든 절차가 현장에서 쓰이는 걸로 충분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태도였어요. 모두가 공로를 주장하는 곳에서 공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건 세 가지 인증이었어요. 첫째, 데이터. 숫자가 성과를 증명했습니다. 둘째, 권위. 공식 브리핑이 그 숫자를 제도로 인정했어요. 셋째, 현장 재현. 재현 훈련이 절차의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3중 인증이 완성된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결론. 플랫폼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결론을 바꿨다. 로버트가 이 문장을 보면 화를 낼 거였어요. 프레임을 벗어났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제 라인에서 이 문장을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그 문장을 뒷받침했거든요.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관점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20년 동안 저는 한국을 보조로 봤습니다.
미국 플랫폼 위에서 작은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태국에서 본 건 달랐어요. 한국은 승리의 방식을 남긴 나라였습니다. 폭탄이 아니라 절차로, 성능이 아니라 재현성으로. 저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끝까지 불만이었어요. 프레임을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결제 회의에서 그는 제 보고서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해리슨 이게 뭐야? 미국 플랫폼 언급이 세 문단밖에 없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썼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결제는 통과됐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원형공산 5차 4에서 7M, 활공 사거리 103km, 로켓 발사대 2기 파괴. 이 기록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로버트는 요약문의 표현만 조정하고 본문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쓴 문장이 결제 라인을 통과한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후속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측 이야기였어요. 작전 참모 손피아 랭이 내부 책임 조정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 실전에서 지휘 통제소가 파괴된 후 현장 혼선이 상당 기간 지속됐더군요. 명령 체계가 끊기면서 일선 부대들이 제각각 움직였고 그 수습에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손피아는 그 혼란의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후원국에서 장비를 받았지만 장비가 지휘 체계를 대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손피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도 군인이었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현장은 속수무책이었어요. 후원국의 이름이 현장의 혼선을 대신 수습해주지 않는다는 걸 손피아는 뼈저리게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정밀 차단이라는 방식이 왜 효과적인지 역설적으로 캄보디아 측이 증명해준 거였어요. 큰 무기보다 정확한 타격이 전장을 바꾼다는 걸요. 탄차이 뿌라소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공로 독점 시도가 실패한 후 그는 추가 도입 논의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공식 브리핑에서 프라윗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게 효과를 본 거였습니다. 조달은 조달이고 운용은 운용이라는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탄차이의 정치 프레임은 표준 절차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성과를 가져가려면 성과를 만들어야 했어요. 문서 앞에서 말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탄차이 같은 인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이 단단하면 그들의 수명은 짧았습니다. 왕리밍도 전략을 수정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확산 차단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었지만 실전 기록의 무게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KGGB의 성과는 이미 태국 공군 내부에서 검증됐고 추가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왕리밍이 막으려 했던 서사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외교 압박으로 기록을 지울 수 없다는 걸 그도 인정해야 했을 거예요. 실전에서 증명된 성과는 회의실의 말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태국 현장의 소식도 확인했습니다. 김도윤은 여전히 기지에 있었어요. 체크리스트를 유지하고 새로운 조종사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7년을 현장에서 버틴 사람이 28년째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일관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오래 남는 법이었어요. 김도윤에게 승리란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절차가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태도였어요. 박서연은 문서 인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지원 체계와 점검표는 태국 측에 이관됐어요. 판매가 끝이 아니라 운용까지 책임진다는 한국식 방식이 완결된 거였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약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다라 소령은 교육기준 제두판을 다른 비행단에 배포하고 있었어요. 다음 운용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7월의 성과가 제대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보면서 7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태국 공군의 작전 계획서를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산 폭탄을 쓴다고 태국이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었어요. 플랫폼이 승리를 결정한다는 믿음. 미국이 만든 기체 위에서 다른 나라의 무장은 보조일 뿐이라는 생각. 저는 그 프레임 안에서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보고서도 쉽게 썼고 승진도 순탄했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본 건 달랐어요. F-16은 틀이었어요. 그 틀 안에서 전장의 결론을 바꾼 건 한국의 무장과 절차였습니다. 김도윤의 체크리스트, 수다랏의 교육 기준, 차크리의 우선순위 규칙, 시리폰의 역할 분리, 박서연의 지원 체계. 그것들이 연결돼서 정밀 차단이라는 방식을 완성했어요. 승리는 어느 편이 더 강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전장을 더 빨리 멈추게 했는지로 평가돼야 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7월에 쓴 메모를 꺼냈습니다. 플랫폼 대 무장 질문을 바꿔야 하나? 그때는 의문이었어요. 지금은 답이 됐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했어요. 누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작동하느냐. 그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태국에서 배웠어요. 늦었지만 배우긴 배운 거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승전보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국이 이겼다거나 한국이 증명했다거나 그런 식의 구호는 필요 없었어요. 중요한 건 기록이었습니다. 무엇이 작동했는지, 왜 재현 가능한지, 어떻게 절차가 승리를 만들었는지. 그걸 남기는 게 제 일이었어요. 구호는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10년 후에 누군가 이 보고서를 읽는다면 숫자와 절차를 볼 거였어요.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이 짙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전장을 동맹 구도로만 분석해왔습니다. 그 프레임이 편했거든요. 보고서 쓰기도 쉬웠고 상급자 설득도 간단했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그 프레임이 깨졌습니다. 불편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어요. 더 정확한 질문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을 보조로 보던 편견을 철회합니다. 전장을 바꾼 것은 국적 구호가 아니었어요. 신뢰로 굳어진 절차였습니다. 27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 공로를 원하지 않는 사람, 판매가 아니라 운용까지 책임지는 방식. 그것들이 모여서 승리의 기준을 바꿨어요. 저는 그걸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의 의무는 본대로 기록하는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임무가 뭐가 될지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플랫폼이 아니라 방식을 볼 거였어요. 동맹 구호가 아니라 현장 기록을 믿을 거였습니다. 그게 태국에서 배운 것이었어요. 7월에 그 질문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산 폭탄을 쓴다고 뭘 바꿀 수 있겠냐고 물었던 제가 이제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